부모님 댁 냉장고 문을 여셨을 때 상한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는 걸 발견한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 그냥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 나이가 드셔서 깜빡하셨나 보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상한 음식은 단순한 노화의 흔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반복적으로 상한 음식이 발견된다면 장기요양 등급을 고민해야 할 시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앞으로 연차를 쓰고 공단을 몇 번씩 오가며 지치고 보호자가 먼저 쓰러지는 상황은 분명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현장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과 가족을 지켜보았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된 뒤에야 전화를 하십니다. 입원을 하고 나서야, 갑자기 걷지 못하게 된 뒤에야, 치매 증상이 확연해진 뒤에야, 그때서야 신청을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장기요양 등급은 신청한다고 다음 날 바로 나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자료가 검토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통보가 나오기까지 보통 한 달가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간병은 그대로 보호자의 몫이 됩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직장은 눈치를 보게 되고 몸은 지쳐가고 감정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결국 보호자가 먼저 무너지는 상황을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원칙은 이것입니다. 신청 시점을 기다리지 말고 반대로 계산하십시오. 부모님의 상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거동이 불편해졌다. 예전보다 식사 준비가 힘들어 보인다. 약을 챙겨 드시는데 혼란이 생긴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이미 시작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하지만 노인성 질환은 기다린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인지 기능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립니다. 파킨슨병의 경우 약효가 떨어지는 시간대에는 움직임이 급격히 둔해질 수 있습니다. 치매 역시 오후가 되면 인지 혼란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변동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등급 판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조사는 가장 힘든 상태를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조사원이 방문하면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남에게 약해 보이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실제로 평소에는 숟가락질이 어려운 분이 조사원 앞에서는 힘을 내서 식사를 시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부축 없이는 일어나기 힘든 분이 방문 당일에는 벌떡 일어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자립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등급이 낮게 나오거나 탈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존심은 평생을 살아온 인간의 존엄입니다. 문제는 그 존엄이 제도 판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약효가 가장 좋은 시간대가 아니라 가장 떨어지는 시간대를 고려하십시오. 인지 혼란이 심해지는 시간대를 파악하십시오. 평소 가장 힘들어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등급은 감정이 아니라 점수로 판정됩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상태, 환경관리 능력 등 여러 항목이 세분화되어 평가됩니다. 조사원은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보통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많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부모님의 모든 어려움이 정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말로만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눈으로 보이고 행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원칙은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는 상태의 기준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설마 등급까지는 아니겠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등급 신청은 포기 선언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보험을 드는 이유는 사고가 나기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기요양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경미해 보여도 한 달 뒤, 두 달 뒤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신청하면 이미 보호자는 탈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단,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상한 음식은 신호일 수 있다. 거동의 미세한 변화는 시작일 수 있다. 지금 역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이제 다음으로 조사 당일 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십니다. 효자, 효녀가 되려다 오히려 등급을 놓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어서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이 판단 하나가 앞으로 몇 년의 돌봄의 무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 조사 당일의 환경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원이 방문하기로 한 날, 보호자님들은 보통 새벽부터 움직이십니다. 밀린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냉장고를 정리합니다. 부모님 옷도 가장 단정한 것으로 갈아입혀 드립니다. 혹시 냄새가 날까 환기를 시키고 이불도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군가 집에 온다고 하면 깨끗하게 보여주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평가받는 자리라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성이 등급 판정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방문 조사는 단순히 어르신의 말만 듣고 끝나지 않습니다. 집안의 상태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현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조사원은 이미 관찰을 시작합니다. 신발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싱크대에 설거지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세탁물이 방치되어 있는지, 쓰레기통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보호자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르신이 혼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집이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으면 어떤 인상을 줄까요? 주변 관리 능력이 유지되고 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아직 가능하다. 도움이 급하지 않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와 같은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아, 혼자서는 이 환경을 유지하기 어렵구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겠구나. 이 판단이 점수에 반영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일부러 어지럽혀 놓으라는 말씀이냐고요? 아닙니다. 연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두라는 말씀입니다. 평소 부모님이 혼자 계실 때의 집 상태. 그것이 가장 정확한 자료입니다.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이 남아 있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설거지가 하루 이틀 밀려 있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빨래가 쌓여 있다면 그것 역시 현실입니다. 그 모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조사 당일의 모든 질문에 대신 대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사원이 부모님께 묻습니다. 혼자 식사 가능하십니까? 목욕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은 직접 챙겨 드십니까? 이때 보호자가 급히 끼어들어 설명합니다. 아니요, 잘 못하세요. 제가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조사원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답변을 우선합니다. 부모님이 괜찮다고 말하면 점수는 그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준비입니다.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자료로 남기십시오. 조사 전에 세 가지는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현재 복용 중인 약 목록입니다. 처방전이나 약 봉투를 모아 정리해 두십시오. 어떤 약을 얼마나 복용하고 있는지는 질환의 중증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둘째, 최근 3개월간의 진료 기록입니다. 상태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판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병원을 자주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가 돌봄 필요성을 설명해 줍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보호자 메모입니다.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적어 보십시오. 새벽에 몇 번 깨는지, 기저귀 교체는 얼마나 필요한지, 식사를 몇 번이나 거부하는지, 길을 잃은 적이 있는지, 가스불을 켜놓은 채로 잊은 적이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날짜와 함께 간단히 적어 두십시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조사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문제가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메모를 건네면 조사원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더 깊이 합니다. 최근 새벽에 배회하셨다고요? 며칠에 한 번입니까? 그때 보호자는 어디 계셨습니까? 이 질문이 이어지면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조사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그날은 유난히 컨디션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준비가 전략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소견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때 큰 병원에서 받아야 더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대학병원은 예약이 길고 비용도 높은 편입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장기요양용 서식을 세밀하게 작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장기요양 관련 서류를 자주 다루는 지역 의원들은 절차에 익숙합니다. 전산 발급이 가능하면 공단으로 바로 전송되어 보호자가 별도로 방문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시간은 보호자의 체력과 직결됩니다. 불필요한 이동과 대기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큰 전략입니다. 환경은 숨기지 말 것, 준비는 구체적으로 할 것, 서류는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혹시라도 등급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지점에서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돌봄의 무게는 전부 가족의 어깨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많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 바로 등급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집니다. 혹시 낮게 나오면 어쩌지? 탈락하면 어떻게 하지? 이미 마음은 지쳐 있는데 결과까지 실망스럽다면 더 버틸 힘이 없을 것 같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 통보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직 건강하신가 봐요. 내가 괜히 호들갑을 떨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전혀 다른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등급에서 탈락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대부분 진행성입니다. 조금 느리게 가느냐, 빠르게 가느냐의 차이일 뿐 멈추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인지 기능 저하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결과에 좌절하지 말고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장기요양 등급은 한 번으로 끝나는 시험이 아닙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도 없고 별도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마련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권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보호자들이 왜 포기할까요? 심리적인 이유가 큽니다. 탈락 통보를 받으면 마치 부모님의 상태가 공식적으로 부정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과장한 건 아닐까? 부모님을 너무 약하게 보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청은 부모님의 존엄을 깎는 행동이 아닙니다.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행동입니다. 지금은 간신히 버티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밤에 몇 번씩 깨서 기저귀를 갈고 새벽에 배회하는 부모님을 따라다니고 직장과 간병을 동시에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호자의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허리 통증, 만성 피로, 우울감, 수면 부족.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과부하의 결과입니다.
제가 만났던 보호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버티고 계셨는데 제가 먼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간병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보호자가 아프면 돌봄 체계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등급 신청은 부모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를 위한 선택입니다. 만약 결과가 낮게 나왔다면 다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조사 당일 부모님의 상태가 실제보다 좋게 보이지는 않았는지, 보호자 메모가 충분히 구체적이었는지, 의사 소견서에 기능 저하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는지, 환경 상태가 평소와 달라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태가 분명히 악화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재신청하십시오. 한 달 뒤라도 가능합니다. 3개월 뒤라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는 것을 마치 부모님을 시설로 보내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망설입니다. 하지만 등급은 선택권을 넓혀주는 도구입니다. 방문 요양을 받을 수도 있고,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복지연구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결정은 가족이 합니다. 등급은 강제가 아니라 자격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부모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곁에 있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지치지 않아야 짜증 섞인 한숨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습니다. 급하게 손을 뿌리치는 대신 천천히 손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돌봄은 체력과 감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 둘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장기요양 보험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청 시점을 미루지 말고 역산하십시오. 둘째, 조사 기준은 가장 힘든 상태로 맞추십시오. 셋째, 집은 꾸미지 말고 현실 그대로 두십시오. 넷째, 약 목록과 진료 기록, 보호자 메모를 준비하십시오. 다섯째, 결과가 기대와 달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시행착오는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부모님 댁 냉장고는 괜찮습니까? 약 봉투는 정리되어 있습니까? 밤은 평온하십니까? 만약 하나라도 불안하다면 그것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메모장을 꺼내서 부모님 상태를 적어 보십시오. 최근 한 달 동안의 변화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바로 움직이십시오. 돌봄의 길을 혼자 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도는 사용하라고 존재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선택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도 이야기, 전략 이야기, 준비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결국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망설이는 걸까요? 부모님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등급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은 내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책임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람은 버틸 수는 있지만 무한정 버틸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번아웃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피곤함입니다. 그 다음은 짜증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이 부르는데도 대답이 늦어지고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 목소리가 높아지고 밤중에 깨우면 속으로 화가 납니다. 그 순간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더 따뜻하게 못할까? 하지만 그것은 인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등급을 받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국가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의존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돌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드는 이유는 운전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부모님을 떠나보내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부모님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호자가 숨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모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한 달에 몇 시간이라도 돌봄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시간은 부모님을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보호자가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회복한 보호자는 다릅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손길이 천천해집니다. 그 변화는 부모님도 느낍니다. 저는 수많은 가족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돌봄은 혼자 감당하는 순간 무너지고 함께 나누는 순간 유지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집이 세셔서 절대 조사를 받으려 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아직 멀쩡하다고 화를 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접근해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를 평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래 버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약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래 가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 스스로를 돌보는 일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계십니까?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공간은 있으십니까? 돌봄은 체력전입니다. 그리고 감정 노동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사랑도 소진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신청은 미루지 말 것, 가장 힘든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 집은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것, 자료는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 결과에 좌절하지 말 것.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방향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혼자 버티지 않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돌봄의 무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돌봄은 숨기면 고립되고 나누면 연결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길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한 가지라도 점검해 보십시오. 냉장고를 열어 보십시오. 약 봉투를 살펴보십시오. 최근 한 달의 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점검이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